안녕하십니까. 채널 후 곽보현입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까지 이제 한 100여일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3개월 조금 넘는 그런 시간이겠지만 대선 전국의 이 정치 시계 이거는 이제 3년보다도 더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정치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유력 대선 주자라 하더라도 이 결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하고 그리고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금 굉장히 셈법이 복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 포스트의 김남현 기자와 함께 이 대선의 이 박빙 대결에서 과연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과거 사례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누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포스트 김남현 기자입니다. 네, 김남현 기자. 그 탄핵 정국이었던 2017년 대선과 달리 이번 대선은 박빙 대결로 가지 않을까 이런 그 시선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도 이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번 대선은 그 양대 후보가 어떤 큰 리스크를 좀 끌어안고 있는 문제적 대결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에 따라서 네거티브 전략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걸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거티브 전략은 물론 잘 쓰면은 굉장히 유용해요. 효과적인데 그걸 잘못 쓰면 자신에게도 이제 리스크가 날라올 수 있는 이런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대장동과 고발 첨부 의혹이 살아있는 이슈로 걸려 있는 만큼 네거티브 카드는 확실한 한 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상대방의 정치적 약점이 보이면은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야겠죠. 다만 네거티브 싸움은 간결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거티브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공격을 하는 쪽만 추해지고 대통령 당선에 자신이 없는 모습으로 유권자들에게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거티브 공격의 반작용은 2012년 대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는 첫 TV 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노골적으로 네거티브 전략을 펼쳤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가 직접적으로 네거티브 공격을 한 것은 아니지만 진보 진영의 대선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보수표 결집이 이루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거티브 전략은 선택을 앞둔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네거티브에 영리하게 대응한다면 강력한 역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02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인지 후보가 노무현 후보 장인의 좌익 전략을 문제 삼자 노 후보는 제 장인은 좌익 활동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잘 키우고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아내를 제가 버려야 합니까?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노 후보는 처가적 이력에 연재된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는 논리적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정적 방식으로 흐름을 완전히 바꾼 것이죠. 어쨌든 그 네거티브로 상대의 이 상승세를 저지하고 또 깎아내리고 이런 걸 할 수 있겠지만 최종 승리를 위해서는 그 후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 매력 이것들이 이제 분명히 나와야 되겠고 또 이를 확실하게 이제 부각시키는 그런 전략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후보들이 이제 외연을 좀 확장하려면은 기존의 강점도 이제 부각을 시켜야 되겠지만 조금씩 변화를 주고 이제 넓어져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 부동층 또는 이제 중도층 이쪽을 잡는다고 해서 자신과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것을 만들어 나가고 표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마구잡이로 이제 정책을 끌어다가 이제 발표하고 이러면은 오히려 이제 낭패를 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외연 확장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산토끼를 잡겠다고 집토끼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박빙 싸움에서는 우선 지지층을 확실하게 다져놔야 합니다. 지지층이 흔들리거나 표 이탈이 일어나면은 승리는 멀어지는 것이죠. 또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지지층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 부동층의 마음을 끌어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부동층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좀 취해야 할지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어쨌든 진보나 보수를 막론하고 이 콘크리트 지지층은 한 30%가량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층에서 많게는 한 20%를 끌어와야 된다 이런 건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동층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겠지만 호텔링의 법칙처럼 결국 양쪽에서 비슷한 정책을 내놓곤 하거든요. 결국 대통령으로서 모든 계층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동층은 의외로 세세한 정책보다는 이미지에 표를 결심하기도 합니다. 강단이 있는 모습은 좋겠지만 지나치게 강하고 무서운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후보들이 가끔 흥분할 때 이런 안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가능하다면 온화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요. 강단 있는 모습에 그러한 이미지가 결합됐을 때 좀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의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60초의 승부라 불리는 TV 광고가 있습니다. 대선 TV 광고는 1분 이하로 제작돼 30번 방송할 수 있습니다. 대선 막판에는 TV 광고가 큰 몫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TV 광고의 대표적 사례로는 박빙 싸움은 아니었지만 2012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욕쟁이 할머니 광고를 들 수 있습니다. 이 후보는 광고 영상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하게 국밥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구수하고 서민적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밥 처먹었으니까 경제는 꼭 살려라 라는 욕쟁이 할머니의 그 말을 통해서 경제를 책임질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TV 토론회 이것도 중요한데 해외에서는 좀 어떤 사례가 있나요? 2012년 미국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밋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가 맞붙었는데요. 10월 22일 플로리다에서 열린 제3차 TV 토론회에서 이른바 총검과 군마 사건이 유명합니다. 1917년 이후 미국에서는 해군 함정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롬니 후보는 오바마 정부의 함정수가 1917년 이래 가장 적은 숫자라고 지적하면서 자신이 당선되면 군함수를 확충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이게 자충수가 됐습니다. 군의 현대화와 유지 비용 증가를 고려하면은 자연스럽게 구식 전력의 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바마는 함선수만 줄어들었냐, 총검과 군마도 줄어들었다. Because the nature of our military has changed. We have these things called aircraft carriers where planes land on them. We have these ships that go underwater, nuclear submarines. And so the question is not a game of battleship where we're counting ships. It's what are our capabilities? And so when I sit down with the 총검과 Secretary of the 군마라는 Navy,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국방 정책을 방어하고 상대방이 현대 국방에 전혀 이해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네, 이렇게 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이 대선 승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정책적 부분을 이걸 아예 무시해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제시하는 공약 정책 이게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이 내걸고 있는 이 정책 방향성이 결국 이제 민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로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시하는 정책이 복잡하고 어려워서는 곤란합니다. 부동층을 잡기 위해 중간계층에 유리한 정책을 내놓았는데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면 오히려 이러한 정책을 내놓지 않은 것만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전국에 큰 영향을 주는 파격적 정책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 또한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 이전과 같은 정책 말이죠. 현재 그 부동산 문제가 가장 뜨거운 감자인 만큼 후보들이 내놓은 그 부동산 정책에 얼마나 그 민심이 잘 반영되고 그리고 선명한 정책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 이재명 후보는 지금 국도 보유세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 재검토 이런 것을 이제 던졌는데 자, 이러한 그 정책을 놓고 유권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저희들이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적 부분을 말할 때 이번 대선에서는 특히 좀 중요성이 커진 그런 지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번 대선에서 이 스윙 보터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 그 2030, 그 MZ세대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정치 참여가 미미했던 예전과 달리 최근의 젊은 세대는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던 2030 세대의 탈당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를 고려한 듯이 이재명 후보는 젊은 세대에 관심이 높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청년층과 접촉을 확대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2030 세대의 마음을 잡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2대남으로 불리는 20대 남성의 지지세를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겠고 윤석열 후보로서는 2대남의 지지를 바탕으로 2030 전체로 지지를 확장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봤는데 이 대선 막판까지 정말 그 박빙이 아주 치열하게 그렇게 벌어진다. 이러면은
어떤 게 정말 중요할까요? 득표율 1%가 중요한 만큼 표 분산이 일어날 수 있는 제3의 후보를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일화 논의는 대한민국에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꾸준하게 나왔는데요. 정치권에서 자주 거론되는 그 대표적인 그 단일화 케이스로 2002년 대선 당시 그 노무현과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를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단일화로 당시 이회창 대선을 뒤집고 대역전극을 이뤄냈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가운데 그 어느 한쪽이 단일화에 실패하고 다른 한쪽만 단일화에 성공한다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는 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를,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끌어안아야 하는 것이죠. 후보 단일화 게임이라는 책을 보면은 단일화는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작을 때 대등한 후보 단일화, 그리고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클 때 양보하는 후보 단일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크게 나는 만큼 양보하는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텐데, 문제는 정의당이 민주당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의당이 주장한 정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특히 정의당이 사활을 걸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음에도 민주당은 3개월 만에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그 미래통합당이 먼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었다고 해도 결론적으로는 선거제도 개혁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 말았죠. 네, 그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는 이제 보상 협상, 이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연정을 통해서 정책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거나 3개월 뒤에 치러지는 이제 지방선거에서 일정한 몫을 잡거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재의 그 정의당과 민주당 사이에 그런 신뢰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러면 좀 회의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쪽 윤석열 후보와 이제 안철수 후보의 그 단일화, 이건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안철수 후보가 이제 대선 출마를 하기 전부터 국민의힘과 이제 통합을 할 거다, 이런 단일화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일단 안철수 후보는 완주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로서는 대선에서 완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에 성공을 한다면은 정치적 위상이 크게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거 야권 단일화 카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안 후보는 이준석 대표라든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그 악연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일화 논의가 나올 때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이 대선 정국이 박빙 대결로 흘러갈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지, 이런 점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거티브 공격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서도 그리고 자신의 강점을 잘 부각시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연 확장을 위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 또 동시에 스윙 보터로 떠오르고 있는 MZ세대의 마음을 누가 과연 가져가느냐, 이것도 막판까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채널 후에서는 이번 대선 전국에서 대선판을 흔들 만한 그런 중요한 이슈가 나왔을 때 저희들이 집중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대선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것들을 전망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